안녕하세요. 조철현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바쁘게 국립 오페라 하우스로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이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본 뒤에 이 벨베데레 궁과 베르사유 궁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가 자체가 원래 이 베르사유 궁은 르노트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었는데 그 제자가 이 벨베데레 궁을 설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왕정이라는 틀 속에서 이제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이 건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도시 재개발, 공정과 타협의 산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도시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지 그 방법을 한번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전반적인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에 이 도시 재개발의 목표 그리고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 구구 도심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 중세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건축물 자체도 오래된 이 고색이 찬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좁고 기다란 길들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전형적인 이 중세 도시의 풍경을 구 도심에서 느낄 수가 있죠. 이 미로의 도시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미로이기 때문에 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한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12세기 초부터 12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슈테판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는 널찍한 이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슈테판 대성당이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당 첨탑의 높이 때문이에요. 무려 136m나 되기 때문에 이 구도심 어디에서든 이 성당 첨탑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죠. 이 첨탑을 기준으로 방위를 설정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될지 헤맬 때는 항상 이 슈테판 대성당의 성당 첨탑을 바라보면 이 방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의 모습인데 첨탑은 잘렸네요. 이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은요, 이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지는 않도록 도심 어디에서나, 구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방향타이자 돛대처럼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광장은 이런저런 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 등으로부터 폭격을 받아 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오스트리아는 사실 상당히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스트리아는 아주 조그맣죠. 뭐 영세 중립국으로 이 국제 정치에서 발언권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만 이 앞서 이 합스부르크가 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탈리아의 통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이 서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동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대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얼핏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독일군의 폭격, 그리고 터키군의 폭격, 소련군의 폭격 등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된 경우도 있었죠. 예, 슈테판 대성당 외부와 이 첨탑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구도심 어디에서든 이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내 내부의 모습이죠. 다음으로 이 벨베데레 궁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유럽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베르사유 궁을 만든 건축가의 제자가 이 벨베데레 궁을 설계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앞서 얘기한 구도심을 벗어나 한 바깥쪽으로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바로 이 벨베데레 궁이 보이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베르사유 궁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벨베데레 궁에서 비엔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초 정원은 도미니크 지라드의 작품이고요.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앙드레 르노트르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르노트르를 도와서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이 석양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ним프 정령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는 그로토. 이 그로토라는 것은 정원 같은 곳에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로토를 만들게 되죠. 지라드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똑같이 연못을 만들고요. 이 그로토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벨베데레 궁은 쭉 뻗은 길로 유명하죠. 이 중앙 길이 있고요. 이쪽에 이 가쪽으로 쭉 뻗은 길이 있습니다. 지라드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 베르사유 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쭉 뻗은 세 개의 길이 아니죠. 그냥 쭉 뻗은 하나의 도로였는데 이 지라드는 이 세 개의 이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되죠. 이 가운데 넓은 길 하나와 좌우에 자리 잡은 길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길이 구도심을 향해 질주할 것처럼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길들 사이에 널따란 장방형의 이 공간에는
관목들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길의 가장자리로는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원뿔 모양으로 각을 잡고 서 있습니다. 마치 열병식을 하는 군인들처럼 그야말로 각을 잡고 서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시원스럽게 그리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길의 끝자락에는 이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이 초점처럼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의 정원은 파리와 비엔나의 구도심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절대 권력자에게 중세의 파리나 비엔나는 궁중의식을 거행하기엔 그야말로 답답한 지경이었죠.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싶어도 폭도 좁고 길도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굽은 관계로 이 모양새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도시 외곽의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셈이죠. 이 무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정원의 거대한 축들로 질서를 잡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무한 권력을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이 궁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링스트라스의 이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산업혁명과 도시 재개발은 비엔나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닫힌 건물들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쭉 빈틈없이 들어서고 있었죠. 사실상 난개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건축주들이 마음대로 층수를 조정하고 안에 칸수마저도 조정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난개발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빛도 들지 않고요. 바람도 들지 않아서 그야말로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는 통해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범죄 행위 또한 끊이질 않았죠. 이 시기는 수인성 전염병들이 아주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난개발된 데다가 상하수도 시설마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에 의한 전염병의 전파가 계속되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스트라스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비엔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 보여주는 공간감이 그야말로 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시도 기법에 따라 무한대로 내달리는 축을 설정하고 이를 대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시 링스트라스의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19세기 중반의 건축물의 모습입니다. 중세 성곽도시였던 비엔나가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폭 최대 450m, 총 연장 5.2km에 이르는 원형기 형태의 저지선을 링스트라스라고 부릅니다. 성곽도시였기 때문에 적이 성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엄폐물과 은폐물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그야말로 원형띠 형태로 개방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18세기 후반에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 공원처럼 이용되기도 하죠. 사실상 군사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재개발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 바깥쪽에는 신흥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몰려와 살기 시작했고요. 이내 성 안과 바깥 사이에는 교류가 왕성해졌습니다. 이제 방어를 위한 저지선이라는 원형띠의 용도가 소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834년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헝가리 지역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 바로 비엔나였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 마호메트 4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비엔나로 출정하게 됩니다. 7월 13일에 선발대가 비엔나에 도착하게 되죠. 로트링겐 대공은 이 오스만 제국군이 엄폐물 혹은 군수물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 도심을 둘러싼 성곽 바깥의 이 모든 것을 불태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고려시대를 포함해서 이런 작전을 보통 청야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들판에 곡식을 태우고 이 성에 이 은거에서 농성전을 전개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 주변에 엄폐물이나 은폐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무까지도 모두 불태워버리고 이제 뻥 뚫린 이 개방형 이 상태를 만들어서 적이 보이면 화살을 쏘던 총을 쏘던 해서 적을 물리치는 이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띠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1848년 혁명이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타협의 산물이 바로 린스트라세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형의 띠는 다각형 형태의 몇 개의 대로로 정리되고요. 이 정리된 길을 따라 시민들을 위한 극장, 도서관, 학교, 공원 같은 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죠. 이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 제국이었던 이곳에 입헌군주정을 위한 의회 역시 세워지게 되면서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게 되죠. 황제와 귀족의 자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길과 공공시설을 연계 개발한 것이 이 린스트라세 재개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나우강의 모습이에요. 이 도나우강이라는 이 강은 여러분들 노래 속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가곡 중에 하나죠. 사실 신년음악회 때 이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많은 나오는 신년음악회
이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도나우강과 관련된 음악 얘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비엔나의 명소죠. 이 비엔나는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모차르트, 시트라우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과 같은 이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하죠. 이 린스트라세가 완성되었을 때 비엔나는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 구도심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린스트라세 재개발 사업으로 이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이 결과적으로는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이 신, 황제, 귀족으로 대변되는 구질서와 시민으로 대변되는 신질서가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공간적으로도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만나며 서로 이질적인 도시 조직이 접목되자 비엔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뮤지엄스 쿼티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관심을 끄고 있는 곳이고요. 이게 원래는 황실의 마곡간, 그 말을 키우는 마곡간이자 이 마차 차고로 쓰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죠. 미술 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리아 테레지아 이 동상이 있는데요. 사실상 오스트리아에서 이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 뭐 설문조사를 하면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항상 1등이에요. 아주 사랑받은 이 여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오스트리아가 뭐 사실상 의회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 중에 가장 도망 있는 정치가 리더십이 있는 정치가를 꼽으라 그러면 이 현실 정치인들은 한 명도 이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1등부터 10등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시 DNA로 복원을 할 수도 없고 현실 정치인들이 워낙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죠. 이 광장 한가운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이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이 동상 양 옆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 이 무려 100kg이 넘는 이 토파즈 원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토파즈 원석으로 뭘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보석 공부도 좀 하긴 해야지 되는데 제가 이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까지는 설명 못해서 그 점은 좀 죄송하네요. 아울러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이 보석의 부캐도 있고요.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이 기원전 뭐 거의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사 박물관에는요, 비루겔의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의 결혼잔치와
바벨탑이 소장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예, 이 보석의 부케의 모습이고요. 이게 토파즈 원석의 100kg이라고 하네요. 그 원석입니다. 예, 비르겔의 농가의 결혼식의 모습이고, 이것은 바벨탑의 이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시 농민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 피로연을 열게 되죠. 그랬을 때의 이 모습입니다.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비르겔은 오스트리아의 황실 전속 미술가라고 보시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전 시기에 이 왕들이 평민들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궁에 갇혀 있다고, 갇혀 있다는 표현은 좀 심하군요. 서로 만날 일이 없죠. 소통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도통 국왕들은 모르죠. 신하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데, 이 백성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도리가 있어야죠. 이 농가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 이 피로연을 연다고 하는데, 도대체 피로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왕이 이 화공을 부릅니다. 아니,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세금을 더 인상하자는 얘기도 있고, 신하들이 그러는데, 이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더냐? 물론 왕실에서도 피로연을 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는 못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좀 궁금하구나. 가서 그림으로 그려서 생생하게 보여주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생생하게 그리느라고 이 애들들 노는 장면까지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화공들도 사실상 김원도나 같은 사람들은 이 정조나 영조가 이 신하들이 대장장이세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세무를 받아서 그야말로 대장장이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본 적도 없고. 자,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 오너라. 그러면 이제 대장장이 이 화공 이 김홍도가 직접 가서 이 대장장이들의 이 피땀 흘리는 이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이 그림으로 그려오죠. 아니, 이 사람들 이 더운 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화로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러면서 이 정조가 이 대장장이세, 장인세를 그대로 유지했던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구중궁궐에 사는 임금들이 이 백성들의 삶을 알래야 알 방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화공들을 이용해서 이 평민들의 일상생활을 알기 위해서 이 화공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스트리아 국왕이
예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있던데 그 바벨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궁금하다. 이 브리겔에게 명을 내리게 되죠. 비르겔 입장에서도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바벨탑을 본 적이 없죠. 그 양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또 공부도 하고, 글 공부도, 뭐죠? 바벨탑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고 이 만든 건축물이라고,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화공들은 뭐라 그러죠? 사진 기자라고 하죠. 뭐 그런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 슈타트 파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타트 파크는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이 명소고요. 이 황금색 옷을 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이 동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동상이고요. 이 다음으로 루스트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도시의 각 구마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정원, 공원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광욕도 즐기고 뭐 산책도 하고 뭐 그러는 일상생활 모습이 있죠. 예, 루스트 하우스 커피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커피 전문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179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 겸 레스토랑이고요. 이 루스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도요. 이곳 루스트 하우스에서 쉬어갔다는 이 전설적인 얘기가 있고요. 이 비엔나의 전통 음식인 슈니첼과 토마토 샐러드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슈니첼은 이 비엔나 사람들이 일요일 점심 때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하죠. 이 적당한 크기의 송아지 고기에다 밀가루, 달걀, 이 빵가루 등을 살짝 입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돈가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돈가스는 돼지고기인데 비해서 이것은 송아지 고기이기 때문에 아주 좀 연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 비엔나 슈니첼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 쉔브룬 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쉔브룬 궁이 요 근래에는 개방이 돼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쓰였던 이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서 이 훗날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 궁이기도 하죠.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40여 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6살 때 그의 놀라운 음악성을 선보인 거울의 방도 포함되어 있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까를 1세가 재위 2년 만인 1918년에 왕권 포기각서에다 서명을 한 것도 바로 이 거울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이 모습입니다.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 그리고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슈테판 성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놓인 이 케른트너 거리는 이 비엔나 최고의 쇼핑가로 차가 없는 보행자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차이가 큰데요. 150유로가 넘는 것부터 가장 저렴한 3.65유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3.5유로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000원, 5,000원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단점이 제꼭대기층에 서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음향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서서 본다고 해서 듣거나 보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스탠딩 티켓 3.5유로,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떤지는 저희 때가 3.5유로였는데 그래도 7, 8천 원이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이 스탠딩 티켓은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리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매진이 되고요. 이 티켓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이 티켓 창구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왼편 창구에 스탠딩 티켓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죠. 그 외에도 싸게 이 고전 음악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에 가면 오스트리아는 대부분 성당이죠. 다 성당이죠. 이 성당에 가면 연주회를 반드시 문화사업으로 갖게 됩니다. 매월 한 차례씩 이제 이진급이 이제 와서 공연을 하죠. 그러면 보면 이진급이라고 하지만 다다음에 보면 이미 일진으로 올라가서 정식 무대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증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 이 교회 음악, 이 성당 음악회에 이 초대를 받아서 이 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10,000원 정도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니고 서유럽 곳곳에서 이 음악이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싸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전경입니다. 이 비엔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비엔나 중앙묘지이고요. 음악가의 묘역입니다.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악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엔나 중앙묘지의 음악가의 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베토벤, 브람스, 이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이 대작곡가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죠. 다 이름만 들어도 이 선율이 느껴지는 그런 대작곡가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토벤은 사실상 음악, 작곡, 이 악보로 이 돈을 번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실이나 혹은 왕실 혹은 교회 이 작곡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월급이 따박 나오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베토벤은 순수하게 이 저작권료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이 최초의 음악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만큼은 이
이런 거죠. 교회 음악 작곡가가 작곡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음악밖에 없어요. 황실 전속 이 작곡가가 지을 수 있는 곡이라는 것은 이 황실의 권위를 세워주는 노래밖에 없죠. 그런데 베토벤은 이 저작권료만 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 생각을 음악에 녹여서 발표할 수 있었죠. 예, 베토벤 이 묘역이고요. 이 브람스의 묘역입니다. 이 비엔나를 가셨을 때 또 들려봐야지 될 곳 중에 하나가 이 선술집인 호이리게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호이리게는요, 이 비엔나의 서민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술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엔나 외곽의 포도원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비엔나 외곽 지역에 꼭 포도원 옆에 자리를 하고 있죠. 포도주만을 파는 술집이기도 합니다.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직접 만든 포도주와 음식만을 팔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선술집이죠. 예, 모든 식자재가 이 포도원, 이 선술집 주인이 경작한 식자재로만 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호이리게마다 포도원 주인의 명패와 함께 이 소나무 또는 전나무 묶음이 이 입구에 함께 걸려 있어 일반 술집과 쉽게 구별되기도 하죠. 예, 베토벤이 이 교향곡을 작곡했던 호이리게의 모습입니다. 빈 외곽 비엔나 숲 하일리겐 슈타트에 있는 와인이러 겸 이 호이리게 마이너 암 파르플라츠 일명 베토벤 하우스로 이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한 집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예, 비엔나 하면 여러분들 비엔나 커피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모카, 카푸치노, 브라우너, 멜랑게 등 30종 이상의 커피가 존재하는데요. 이 커피에다 밀크를 넣기 시작한 곳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사람들은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아누제, 이 아누제는 커피 타임이죠. 이 아누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커피 하우스의 모습이고요. 비엔나 시내의 전통 커피 하우스는 카페 사카와 카페 이 센트럴이 있고요. 이 대표적인 커피로는 우리가 흔히 이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아인 슈페너 그리고 차고 진한 커피에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곁들인 아이스 커피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오스트리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신년음악계가 아주 돋보이는 국가이기도 하죠. 비엔나는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매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요, 이 성 슈테판 성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이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이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때문이죠. 새해 아침에도 비엔나 필하모니의 신년 음악회가 역시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서곡을 장식하고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에 위성으로 생중계돼서 새해 아침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이 비엔나 왈츠로
축복하게 되죠.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신년음악회 문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곡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의 이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그가 궁정 무도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1867년에 만든 곡입니다. 바로 그 해는요, 정말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참 깜깜했죠. 오스트리아는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침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당시 이 비엔나 남성 합창 협회의 지휘자였던 이 헤르백이 죄송합니다. 이 헤르백이 슈트라우스에게 이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죠. 이를테면 구원의 음악이었던 셈입니다. 예, 패배에 지친 이 전쟁의 굴욕에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취지로 만든 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무명 시인 게르네르트가 지은 시에 남성 합창곡으로 작곡된 것이 바로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죠. 이후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오스트리아의 이 재개발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이 사회 문화를 문화유산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